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진짜 또 중요한 거 할 건데 저희가 추석 연휴에 예. 우리 서울대학교 이승훈 교수님 그동안 했던 영상들을 좀 모아서 올렸더니 네. 댓글 중에 그런 게 달렸더라고. 21세기 허준이 나다. 그래서 21세기 허준 우리 이승훈 교수님 모시고 네. 오늘 염증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염증 우리 좀 아는 것 같은데 염증? 뭐 매우 쉬운 것 같죠. 어우 나 염증 생겼어. 염증 뭐고. 근데 피부에 나는 염증은 우리가 보통 뭐 종기라고도 하고 그런 거지만 이 염증이라는 건 우리 온몸 내부에서도 항상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그게 실은 만병의 증상이기도 하고 예. 원인이기도 하고 네. 통증을 유발하는 뭐 가장 일반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염증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한번 장담할 수 있는 건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중에 예. 몸에 염증 없는 분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 내 병이 아니네. 나중에 혹시 걸릴지 모르니까 알아둬야 되겠네. 아니라 예. 지금 다 갖고 계시다. 그런 모셔서 뜻입니다.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승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예,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염증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예,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뭐 항체가 넌 누구냐? 그래서 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도 나고 뭐 이렇게 그게 염증이다. 맞습니다. 끝 오늘 끝. 칭찬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 정도 아는 게 어디냐. 됐어. 아유 고생 많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딱 여기까지 요 정도. 제 스타일이 워낙 이제 대화하는 게 약간 뒤통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 흔하게 알고 있는 것도 뭔가 전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고요. 예. 근데 이미 이진우 프로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염증이라는 게 현재 몸에서 굉장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예.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볼 때 부정적인 의도로 해석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염증 있다는 게 좋은 일이 네, 리가 근데 있나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결과가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왜 그런지 그리고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는 건지를 한번 조금 이렇게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염증. 와, 염증.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차트를 좀 한번 준비해 조금 오신 자료를 좀 예. 배우면서. 아이고 저런 염증 아프지 아우 저 저거. 발가락에 그 저거 염증 생긴 아프다. 거잖아요, 저거. 저거 되게 아프다 저거.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강의 때문에 한자를 사전을 이게 뒤져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자가 틀린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 써 있는 염증은 이제 불꽃 염자에 이제 증상할 때 증자에서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염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전적인 정의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인데 예를 들어 외상이나 화상, 세균 침입 따위에 대하여 몸의 일부에서 충혈, 부종, 발열, 통증을 일으킨 증상이다. 네. 뭐 아주 정확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예.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아유 염증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싫은 생각이나 느낌, 그런 반응이 그렇죠. 나는데 그럼 요게 한자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염증과 좀 의학적 용어가 같은 한자인 줄 알았는데 그건 좀 다른 부분이다. 예. 라는 거고. 요게 맞는 말인데 예. 맞는 말인데요.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냐면 이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라메이션. 근데 이게 라틴어로 인플라마레라는 말에서 기원을 했는데 예. 플라마레는 불을 말하는 불질렀다는 뜻이고 불꽃 플레임. 예. 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내부에 불이 난 거예요? 예, 내부에 불이 났다는 어원으로 만들어진 표현이랍니다.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예. 열이 나니까 그래서 그치. 그런 느낌이 드나 보다. 그랬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뜨겁다는 느낌도 들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사전적인 건데 네. 사실은 염증은 우리 몸의 여러 작용 기전, 몸을 보호하는 작용 기전 중에 면역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면역. 아, 그건 잘 모르셨나요? 네. 예, 면역 때문에 생기는 게 염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네. 우리가 몸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네, 가서 싸우는 전쟁터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소란이 염증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사실은 면역이라는 게 여기 면역이란 말이 뜻이 나온 것처럼 또 역시 면역 역시 제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봤는데요. 몸 속에 들어온 병원 미생물에 대항하여 항체를 생산하여 독소를 중화하거나 여기서는 이제 항체를 생산하여가 두 가지를 꾸미는 말 같은데 독소를 중화하거나 병원 미생물을 죽여서 다음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된 상태 또는 그런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죠. 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면역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질 못해요. 면역의 일부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 말고 뭐가 또 면역이에요? 뭐가 면역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그 염증에서 벌어진 그 면역에 의해서 벌어진 결과물이 염증인데 예. 그 염증이 생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도 면역이 관여하는데 그거는 항체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항체나 이렇게 해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상태와 또 관련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그래요? 드리는데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면역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 몸에 그 병이 안 생기게 만드는 그런 면역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예. 그냥 병균과 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염증을 일으켜요. 근데 항체와 관련된 부분 염증을 잘 일으키지 않고 근데 뒷부분만 가지고 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학구적으로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예. 면역이라는 의학적 용어를 다시는 안 걸릴 수 있는 상태, 어딘가에 면역이 됐다. 그러면은 감기에 안 걸린다라는 뜻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면역이란 말을 반복되는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해진 상태, 나 거기에 면역이 됐다. 면역됐어. 예, 예. 질렸다는 표현 같기도 그렇지.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제 면역은 그림이 되게 진짜 이제 학구적인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innate immunity와 adaptive immunity 이거 acquired immunity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천적인 면역, 선천적 예, 면역. 그래서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예. adaptive immunity는 적응 면역인데 후천 면역이라고도 표현해요. 한 번 걸렸다가 요놈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다시는 잘 안 걸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좁은 네. 의미의 면역이 저 오른쪽에 오른쪽에 어댑티브군요. 예, 후천 여기만 면역이고. 사실은 면역이란 그 사전적 정의로 돼 있고 일반인들도 이 부분이 면역인 줄 그러니까 이해하시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한번 항체가 싸웠더니 예방 주사 네. 맞는 거는 저 그렇지. 어댑티브 면역에 다시는 속하고. 얘네들이랑 이제 들어와도 괜찮아.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알고 네, 있는 네. 건 뒤에 거고. 뒤에 앞에 건데 게 뭡니까? 그럼? 앞에 게 선천 면역이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염증입니다. 그냥 그래요? 일반적으로 뭔가가 침입하면 항상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저렇게 몸이 대응하는군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면역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계속 면역이 대응하고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고 네, 저것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지기도 하고 우리 몸 곳곳에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적인 염증이 내재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일단 그러네요. 잠깐 설명을 예, 해드리고 예.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선천 저게 중요하군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의 주인공은 선천 면역이 되겠습니다. 선천 면역. 후천 면역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상당한 부분도 있고요. 예. 사실 여기서 보시면 박테리아, 균 같은 게 들어왔다. 예. 뭐 이런 게 중요한 사건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럼 이거 학구적인 부분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주인공은 MAC라고 써 있는 초록색. MAC. 저게 마크로파지라고 해서 대식 세포입니다. 예. 대식 세포는 조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네. 조직에. 네, 조직이 각각 조직에. 그래서 우리 대식 세포가 없는 조직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뇌에도 있어요. 뇌에도 있는 조직은 마이크로글라이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예. 간에 있는 대식 세포는 커퍼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피부에 있는 건 뭐 랑거한스 셀, 그다음에 뭐 폐에 있는 건 알베올라 마크로파지라고 해가지고 다 이름이 다른데 사실은 다 대식 세포예요. 대식이라는 게 대식. 뭐예요? 마크로파지란 대단하게 먹는다는 뜻이죠. 엄청 거대. 야, 대식가야? 아니, 그 대식입니까? 와. 맞습니다. 마크로고 많이라는 뜻이고 파지니까 파지는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엄청 먹는 세포라는 뜻이죠. 근데 얘네들이 조직에 살면서 수명은 몇 년에서 몇십 년이에요. 피부 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오히려 수명이 훨씬 길고 예.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천왕 같은 애들이에요. 뭐 보면 먹는 거예요? 그냥 뭐가 보이면 막 먹어요? 네. 숫자도 되게 많아요.
아니, 많진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딱 일정 숫자만 이렇게 그 조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 나타나면 잡아먹고 어.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선천면역 시스템 시그널을 이제 시작하는 놈들이거든요. 예. 이 얘네들이 시작을 하면 약간 보병 같은 이 PMN이라고 써 있는 이건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건데 중성구입니다. 혈액에 있는 중성구가 대식세포님이 불렀다 하고서 혈액에서 다 조직으로 빠져나가요. 거기를 향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식세포는 이제 거의 장기로 지금 차나 포 같은 존재고 그 중성구는 졸 같은 존재예요. 예. 우르르 따라가면서 중성구가 거기를 이제 대식세포가 시키는 대로 박살내라 했으니까 이만큼 결계를 치고 박살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박살을 내는 게 염증이에요. 여기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이름이 선천면역에만 써 있죠. 급성 염증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하는 게 선천면역이 무슨 뜻이냐면 선천적으로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어떤 아주 특이적인 반응을 통해서 제가 박테리아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저놈은 박테리아야. 거의 관상처럼. 딱 이런- 보니 이상한 놈이네. 그러면 바로 이제 문제를 얘를 죽이려면 걔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런 방식으로. 저거는 항체가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냥 지금 주인공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대식세포와 중성구. 대식세포 중성구가 큰 일을 벌이는 그 조직을 죽여버리는 작용인데 무장군이 넘어왔을 때 우리 군경이 대응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 그렇습니다. 예. 아군이건 기가- 적군이건 그냥 저 집에 숨어 있어. 네. 사격. 네, 뭐 이게 사손 다 그어놓고 이 예.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일반 민간인 들어오면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균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되면 아예 막까지 만들어요. 막이 예. 만들어져서 아, 와구장창 죽이는데 일반인 접근 금지. 예, 그래서 이제 중성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죽은 시체가 예. 누렇게 변하면 그걸 고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병균도 있고 우리 몸에 균도 있고 병균보다는 대부분 중성구의 시체예요. 아군 시체네요. 아군 네. 시체. 아군 시체예요? 예. 그냥 같이 막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자기 일을 사실 중성구는 또 수명이 그렇게 길질 않아서 가서 이제 있는 활동 다 하고 이제 완전히 떡처럼 죽어 있는 형태가 고름이죠. 근데 이제 얘네들도 자기 몸에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예. 그걸 적절하게 빨리 없어져야 거기도 이제 그렇지. 좋아지는데 아군 시체라도 예. 빼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고름을 짜죠. 예, 외과적으로 빼면 훨씬 더 이제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바깥에 상처가 피부에 나면 그 고름 그렇게 빼는데 그런 전쟁터가 피부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장육부 안에 다. 뇌농양, 간농양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기 안에서도 농양이라는 게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름. 네. 완전 어디서든. 고름. 예, 실제 가서 보면 완전 고름이고. 근데 이거 우리 저 피부에 고름 생길 정도면 되게 아프거든요. 네. 그러면 간이나 혹은 뭐 우리의 몸 안에서 생겨도 네. 그 정도 아파요? 아프죠. 그럼 그 정도 안 아프면 별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내가 굉장히 컨디션도 안 좋고 열을 재봤더니 열이 38도가 넘고 예. 난 분명히 감기도 걸리지 않았고 이러면 예.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열이 오래되면 FUO 그 Fever of Unknown Origin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다 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결과의 상당수는 감염이에요. 이미 어딘가 감염이 돼서 염증 생긴 거예요? 염증이 피부에 생긴 종기 거죠. 나듯이? 예.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암이나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란 반응이 사실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대식세포가 먼저 가서 사천왕이 이제 막 예. 뭐 좋은 학습 만화가 일본 학습 만화가 있던데 대식세포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평상시에 굉장히 예쁜 아가씨인데 예.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삼지창을 휘두르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갑자기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막 삼지창 막 휘두르면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몸빵하기 굉장히 좋은 중성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해놨던데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무릎을 쳤거든요. 아 기가 막힌 비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대식세포와 그 중성구가 일으키는 조직에서의 이런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한 거에 대한 반응으로 벌어지는 그게 결과물이 염증이다. 염증입니다. 그 질문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어댑티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예방주사 면역. 항체가 들어와서 나 항체 생겼어? 하는 이런 거. 항체가 하는 것도 외부에 뭔가 바이러스가 이상한 게 들어왔을 때 네. 항체라는 애들이 가서 네. 걔를 잡아먹어가지고
뭐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식세포라는 애들이 네. 그냥 싸그리 다 죽이는 그거는 이제 그런 방식이 꼭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잠깐 그림으로 이제 이해시켜 드리면 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들어왔는데 관상 보고 때려잡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몸에 있을 수가 없는 물질이고 분명히 우리한테 피해를 줄지 몰라. 음. 이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하더라도 일단 시작되면 이제 때려잡는 거죠.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네네. 이제 물론 이걸 표현을 제가 약간 인문학적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약간 메커니즘이 있지만 다르다고 인식하기 위한 작용 기전이 있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대식세포의 사실 출발점은 똑같은 기원은 똑같은 여기 덴드리틱 세포라는 게 있어요. 예. 요것도 사실 대식세포의 한 종류인데 얘는 대식세포는 마치 이제 소방서 같으면은 아니면 경찰이나 소방서 같으면 실제 행동대원들이지만 예. 대식세포는 예. 얘는 대식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같은 애예요. 음. 그래서 얘를 조사해요. 음. 여기서 벌어진 사건에 여기서 보시면 박테리아의 일부 안티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스페시픽 안티젠 그 부분의 일부 특정된 부분을 자기가 따와요. 네. 가져와서 외부 침입자 요- 중에 예. 이 침입자의 특징이 이거야 증거물이야라고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T세포 항체. 이거 T세포는 이제 림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 백혈구의 여러 종류 중에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은 뭐 음. 백혈구가 몇천 개가 나온다 얘기 하잖아요. 그 중에 한 60% 정도에서 80% 정도가 중성구고요. 예.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림프구예요. 예. 그 림프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암이 이제 림프종인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염구, 호산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성구가 이제 처음에 선천면의 주인공이었다면 이 후천 면역에서는 림프구가 주인공이 됩니다. 림프구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T세포, 하나는 B세포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그 받았던 이 덴드리틱 세포라는 거, 이 수지상 세포라고 해요. 이 수지상 세포한테서 정보를 리포트, 받아서 적의 리포트. 받아서 그 정보를 전달해서 B세포라는 애가 항체를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기억을 가지고 메모리 세포로 이제 전환돼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B세포가 예. 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만들어진 항체는 그 상태에서 이제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예. 근데 이 과정은 며칠에서 몇십일이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걸 처리하기엔 이미 몸이 아작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관상 보고 두들겨 잡는 놈이 필요한 거죠. 처음 본 놈이라면. 네.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들어왔던 놈이라면 우리가 특이적인 지금 킬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체라는 킬러를 만들어 놨어요. 예. 두 번째 들어온다면 그때는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가 있다. 라고 만드는 게 항체 시스템인 아, 그러니까 거예요. 처음에 저 선천 면역에서는 일단 들어오면 뭐 일단 다 죽이는 네네. 거고, 고 죽였을 때 그 기록을 잘 보관했다가 네. 다음에 이런 놈이 오면 네. 다 죽이지 말고 얘만 죽이자. 얘만 죽이고 우리가 그때 이거 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끼쳤는데 사실 이 중에 얘만 범인이었어 라고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거기에 딱 맞는 킬러들을 이렇게 닌자처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 그냥 항체가 가서 바로 딱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B셀은 네. 우리 몸에서 평생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니면 중간에 또 인수인계 안 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평생 가는 면역도 있고요. 예. 중간중간에 역가가 떨어져서 다시 부스팅을 해야 되는 하는 경우도 것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도 한 번 해서 평생 면역이 됐다면 다시 맞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게 역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요한 면역도 B세포 있고 이 자식이 자꾸 까먹는구나. 엄청 효율적인 기억을 시스템이네요, 못하고. 몸이. 그러니까 네. 다 죽이는 거는 너무 우리도 아군의 데미지도 크니까 네. 일단은 기억을 못하니 네. 일단은 죽이고 네. 사후적으로는 선별해서 스나이퍼로 쓴다. 네. 그러면 오. 그러면 똑같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우리 사는 공간에 있더라도 아주 어린애한테 들어가서는 아주 막 온몸에 막 통증 생기고 염증 생기고 난리인데. 나는데 아빠나 그 다음에는.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에 그거 녀석 당했던 기억이 이미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서 그렇죠. 우리 애기만 고생한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은 감기 걸려도 맨날 열나고 아픈데 네네. 그걸 면역 몇 년 하다 보면 면역으로 가는 과정이죠. 하면 좀 나중에는 나아지잖아요. 네네. 그게 그래서 그런 네.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몸에서 다 기억하고
수도 없는 항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다 혈액을 굉장히 많은 항체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에 강하겠네요. 감염에 있어서는 강해질 수 있는데 예. 그 감염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항체를 유지하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놈이 간첩인 건 아는데 허리 아파서 출동이 안 되네 이거. 아우 씨. 아 그렇지. 그렇지. 분명 저놈인데. 근데 나는 내가 출동해야 되는데 나는 출동 못 하고.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근데 얘는 분명히 기록이 있는 애니까 저 앞에서 염증은 무사 통과하고. 그렇지. 그래서 뭐 그 비슷한 걸로 조금 약간 곁다리를 세는 걸 잠깐 재미있는 걸 얘기 드리면 여기 NK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연 살해 세포라는 거예요. 얘는 선천 면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천 면역 세포는 하는 일이 암 세포를 죽여요. NK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이 이제 재생되면서 네. 암 세포 유전자를 잘못 건드려서 암 세포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럼 이 자연 살해 세포는 가가지고 잡아먹고 끝내버려요. 암 세포를. 그런데 엄청 유용한 애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암이 많이 안 생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저런 자연살해 세포의 살해 능력도 떨어지고 애가 알아보는 능력도 떨어지고 자연살해 세포 수도 없어지고 하면서 암 세포가 똑같은 빈도로 생겨도 암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암을 노화성 질환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요. 원래는 그냥 좀 초기에 그냥 진단해서 잡아먹으면 끝나는 일인데 실제로 그래서 혈액 검사 같은 거 해보면 NK 세포 숫자가 진짜 단위 부피당 적어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NK 세포를 몸에 넣어주는 그런 그렇죠. 시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CAR-T라는 게 인위적으로 그 백혈병 세포를 인식하게 조작을 한 다음에 그걸 인식하는 림프 같은 걸 넣어주는 게 CAR-T 치료제고요. CAR-NK라는 건 이제 NK 세포를 넣어주는 거고 보편적인 걸. 사실 그 치료 방법이 엄청나게 유용하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혈액암 치료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치료율이 거의 뭐 이전에 어떤 약도 상상할 수 없던 100%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세포가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몸을 다 지켜왔던 있었으니까 세포들인데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암 세포를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조작을 하고 그래서 그걸 불려놓은 다음에 넣어주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치료 방법이 굉장히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암만 치료 잘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젊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거 이제 그 암을 인식하는 흰머리도 없어지고 세포만 뭐가 우리 한 번에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가 재밌어지는 게 이러다가 2시간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아무튼 근데 선천 면역으로 가기 전에 후천 면역을 잠깐 제가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 쪽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연구조사원에 의해서 저장된 그 기억을 가지고 항체를 일부 만들어 놓고 있거나 아니면 이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메모리 세포가 있다가 처리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처음으로 알려진 게 1700년대 영국의 이제 제너라는 사람이 종두법을 만들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연두라는 인류에서 보기 힘들었던 굉장히 어려운 호환 마마라고 불렀던 그 무서운 병을 이 제너가 소의 고름에서 나온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소들이 잘 안 걸리는 걸 보고서 저 물질로 면역이 되는 게 아닐까. 그 당시 그런 표현도 없었지만 그거를 지금 보시면 이제 어린아이한테 접종을 하고 안 걸리는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종두법이 확립이 됐죠.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비윤리적이라는 건 왜요? 지금 생각하면 이건 사실은 거의 뭐 731 부대 수준의 그렇지. 인간 실험이죠. 그렇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저 당시에 저 방법은 실제로 저렇게 고름을 가지고 하다가 실제 감염이 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하고요. 근데 저 당시에 제일 먼저 하겠다고 나선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분이 이제 저걸 하면서 천연두에 면역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많이 소문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이제 소년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 이제 그림으로 남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지석영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종두법을 가지고 이제 천연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멸종되면서 결국에는 이 천연두란 병은 후천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이제 멸종이 돼 버렸죠. 소가 한번 걸려서 소에서 생긴 저 B셀 그거를 기억하는 그 녀석을 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고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름에서 가져온 건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항원을 기억해라라고 몸에 넣어준 거죠. 그 리포트를 가져온 거예요. 리포트. 예. 그게 사람 몸에 해로울지 안 해로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종간에 좀 다르니까 뭐 좀 약간 그 차이로 좀 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 다른 증거가 있지 않았을까? 위험천만하다. 아니 말고 위험천만하네. 지금은 이제 생백신, 사백신 이러면서 예. 백신이라는 게 사실 그런 항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바이러스의 일부 조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백신 맞는 것도 그 말씀하셨던 리포트. 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애야. 그걸 넣어주는 네, 그 거예요? 단서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이 그걸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병 걸린 무장공비를 투입시키는 그렇죠. 무장공비에 팔과 다리만 일부를 넣어주면 네, 요렇게 생긴 애야. 이 요렇게 팔을 생긴 가진 애. 애는 무장공비야 이런 거죠. 그럼 완전히 죽은 애를 보내는 건 아니네요. 그 사백신이라고 해서 죽은 애를 보내기도 하고 죽은 애를 보내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제 불활성 시킨 생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살아 있지만 능력이 예, 없는 힘이 없는 애를 그런 보내기도 바이러스를 하고.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게 아예 그거를 이제 유전자 재조합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넣어준 거였기 때문에 그게 예. 이제 굉장히 메신저 RNA 발전이 게 대단했던 거죠. 근데 우린 저걸 어떻게 알까? 이 혈액을 보면 저렇게 생긴 녀석이 발견은 될 텐데 야 너 일로 와봐. 너 네 역할은 네 뭐야? 임무가 뭐냐 이 자식아. 빨리 안 불어 이씨. 그렇게 해서 아니요 저는요 이거 오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가 얘한테 전달하고 얘가 이렇게 해서 도는구나를 어떻게 알까 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몸에 신기한 메커니즘은 너무너무 많죠. 예.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요 면역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우리 몸에 내재된 프로토콜대로 그냥 네.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예.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신기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정말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실수의 사례가 결국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 어떤 바이러스를 만나고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실제로는 그 T세포에 침투해서 T세포의 기능을 없애버린 놈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걸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들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오히려 자기의 아군 기지가 다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에이즈. 잠깐 어떻게 된 다시, 거라고요? 다시. 어떻게 그러니까 된 이제 거라고요? 그 HIV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예. 똑같이 바이러스 들어왔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싸워야죠. 만들려고 하죠. 싸우고 근데 그 범인 기록도 남기고. 예,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그걸 다 회피하고 가장 이 전체 이 후천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그 뭐라고 하지 사령관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헬퍼 T 세포라는 세포인데 예. 거기를 침투해 들어가서 얘네들 무력화시켜요. 어머나. 와. 그럼 얘가 그렇게 되면 그 후천 면역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네, 전체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영향에 의해서 중성구 시스템조차도 망가지고. 그것도 망가져요? 어머나. 예, 그래서- 앞에 그냥 다 같이 죽인 예, 대식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후천 면역, 선천 면역 시스템이 다 망가져버린 병이 에이즈가 돼요. 그 조사원 팀장을 그냥 갈아서 죽여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조사원이 전달해줬는데 그걸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T 세포의 핵심이 되는 사령관을 이제 없애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게 이제 에이즈이고 예. 그리고 여기 에이즈고. 예. 근데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음. 근데 이번에 요 정보를 가지고 항체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전부를 가지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모양이 자기 몸에 있는 모양하고 되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 증거라고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단백질의 모양이 얘는 분명히 물리쳤는데 돌다 보니까 안 비슷하게 나갔네 생겼네. 라고 해서 계속 공격을 해. 죽여.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정상 단백질이야. 그래서 그래서 결국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서가 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 대한 항체를 만들었더니 너무 열심히 일하는구나 항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똑똑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정해진 프로토콜대로만 이 부분 가지고 만들라는 거지 하고서 이제 그 부분 특징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그 특징이라는 부분이 우리 몸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얘를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게 혈관벽이면 이제 혈관염이 되고 루푸스 환자가 되고 베체트병이 되고 뭐 다양한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럼 요놈 들어왔을 때 우연히 몸속에 있는 하고 비슷한 녀석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운명적인 그런 거죠. 결과네요.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생기고 어떤 사람은 또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 들어와도.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체 시스템이
반드시 이런 물질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해라라는 아주 똑똑한 프로토콜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보기에 판단해서. 여기가 딱 항체를 만들 만하면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바보가 안경 쓴 놈인가 보구나라고 안경이라고 적어놨구나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냥 안경은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안경. 굉장히 좋은 비유네요. 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생긴 그러니까 이제 안경 보고 이제 치러 가는 거죠. 이제. 이런 혹부리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고 했더니 그걸 안 보고 이건 뭐야 이걸 이렇게 생긴 거 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잘못 기록을 메모를 잘못해 놓은 거네. 네, 그러니까 사실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만하게 확실하게 이 부분 만들려고 이렇게 잘 해서 주는 게 백신이고 실제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의 항체를 만드는지는 사람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게 유전 다 달라요? 다 그 다르죠. 능력과 방식은 유전되나 봐요. 뭐 어떻게 만들라는 프로토콜만 있지 예. 이 부분을 만들라는 정보까지 다 전해줄 수 없어요. 어떤 병을 다 이해해서 우리 몸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도 효율성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완전히 똑같은 애를 그냥 정보를 받아서 네. 완전히 똑같은 애만 잡으면 될 텐데 네. 그러기에는 너무 비효율이 많나요? 그러니까 일정의 아니, 특정 비율만 가지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만 해도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항원, 그걸 에피톱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의미 없는 항체를 만들기도 해요. 그렇지. 물리칠 수 없는 항체를 만들. 어떤 예. 사람은 굉장히 효율적인 항체를 만들기도 하고.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역이 그 다음에 똑같은 병에 걸렸을 때 전혀 코로나를 안 걸리거나 그렇게 그럼 요령 있게 잘 만드는 사람은 항상 잘 만들어요? 그런 건 아니죠. 아 또 그것도 또 상황이 아니구나. 또 다 우연이구나. 다를 수가 있는 아니 거죠. 그래도 이게 약간 이게 경계선에 있을 것 같아. 약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똑같이 않아도 비슷한 애들이면 다 같이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면역이 효율적인데 그게 다소 과하면 내부 안경 쓴 놈 다 잡듯이. 그래서 그 매번 조금 바보 같은 녀석은 꼭 이런 애 조심해야 돼라고 하면 아 요런 색깔 옷 입은 거 조심하라는 거구나라고 바보같이 기록해 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제가 그래서 그런 바보는 항상 바보입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음에 올 때는 또 잘했다가 그때가 못하게 복불복이라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잘못된 선천적 면역 질환들도 있죠.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상인 수준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정해진 프로토콜들이 이제 잘 짜여져 있기 그건 때문에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아니죠, 내가 전혀 열심히 아니죠. 훈련해 병 한번 넣어보고 야 몸 훈련하고 그래, 지난번에 기록 잘못했다가 야좀 제대로 기록해봐. 이게 안 된다는 그 훈련 안 됩니까? 면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포유류 동물이나 동물들한테 다 있는 거고 이제 점점 사람이 돼가면서 굉장히 고도화되어 온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면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물에서부터 굉장히 시작되어 온 아주 원시적인 시스템이고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그런 있습니다. 게 조금 유전도 되고 하다 보면 그런 거 잘못된 시스템 가진 사람들은 자꾸 중간중간에 번식하기 전에 죽으면서 네. 점점 mel종하고 그러겠죠. 그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죠. 효율적인 네, 사람이 그렇죠. 살아남고 네, 그렇죠. 그렇게는 되겠네요. 예, 뭐 그게 진화의 원리이기도 하죠. 이게 사실 뭐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런 정보를 안 가진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 신생아 같은 경우에 모유를 주는 게 낫다고 하는 이유는 모유를 통해서 IgA라는 항체를 직접 전달해 줘요, 엄마가. 예. 초유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동 면역이 되는 거죠. 아이는 아직 그걸 만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미 군인을 갖다 주는 엄마 거예요. 수첩을 그냥 예, 주는구나. 수첩이 아니라 족보. 엄마가 만들어준 킬러가 이미 가서 대신 지켜주는 거죠. 기본적인 건 네. 엄마가 여기까지는 공부해 놨단다. 예, 요 정도 해놓은 거를 가서 받아가지고 일단 너한테 위험한 것들 일단 막아주고 있어라. 그럼 아이 거 생길 때까지만 막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그냥 그걸 상속받아서 그걸로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 초유를 받는 기간, 그 적어도 한 그 기간 2개월 동안. 정도 동안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신생아 사망이 워낙 많으니까 그 모유가 그걸 굉장히 지켜주는 수단이었던 거죠. 진짜 신기하네. 몸이 정말 이야, 신기한 거구나. 진짜 이 얘기를 아빠는 하는 하려고 일이 한 없구나. 엄마는 모든 걸 다 주고 진짜 아빠는 하는 게 하나도 아무것도 없네. 아니야. 이러다 2부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와.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곁다리인데요. 사실 지금 예. 신약과 관련된 얘기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항체라는 게 FAB와 FC로 돼 있어요. 뭐 F라는 거 예. 뭘 알 필요는 없는데 이 C라고 생긴 모습은 약간 그냥 몸통 아니냐. 그러니까 AB가 항체 그 항원을 잡는 역할을 하면 C는 그냥 몸통인가 보다 하실 텐데 C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의 혈관벽에 있는 세포들은 FcRN이라고 하는 그 리셉터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항체라는 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음. 혈관 벽에 흡수가 되면 다 망가져 버려요. 대사가 돼 버려, 예. 없어져 버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군인인데. 그런데
만약 이런 항체에 FC가 있는 경우에는 FC 리셉터라는 요 FC RNA 이게 이제 네오네이탈 FC 리셉터라고 해서 예. 우리말 표현할 필요 없는데 저런 리셉터가 이걸 딱 보고 있다가 어. 마치 이제 클럽에서 기도처럼 아유 형님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음. 이 형님은 잘 해드려야 된다 하면서 분해시키지 않고 다시 내보내요. 아. 지금 우리 지금 까만색으로 좀 커다랗게 그게 혈액이에요? 지금 빈대떡처럼 되어 있는 커다란 게 뭐예요, 저게? 이게 혈관벽 세포고 여기가 혈액이고 예. 혈액에서 이런 항체들이 돌아다니다가 저런 단백질 혈관벽 세포가 이제 대사시키려고 잡아먹으면 예. 다른 단백질들은 분해가 되는데 이 항체들은 들어와서 이 FcRN이랑 붙으면서 이분은 다시 나가드려야 될 뿐이다 하면서 다시 이게 아, 뱉어요. 항체는 우리 전사니까 네. 이게 함부로 잡아먹고 하면 안 돼. 소화시키고 그래서 하면 안 돼. 항체가 한번 만들어지면 어.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 가요.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아, 넌 저렇게. 통과 넌 통과 이렇게 네,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우리 저 하얀 도화지가 우리 혈액 속이고 이쪽이 혈액이고 이게 혈관벽이고 이쪽 혈관벽. 아래쪽이 혈관벽이고 위쪽이 이제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까만색 테두리 저 찐빵처럼 생긴 건 뭐예요? 요게 이제 혈관벽 세포. 아, 까만 게 혈관 혈관 내피세포. 혈관벽. 네. 아, 혈관벽을 통해서 뭔가 영양분도 흡수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혈관벽에서 보통 다른 그 단백질들은 단백질을 들어와서 분해가 만나면 돼요. 만나면 다 그냥 다 죽는데 아. 저 녀석은 다시 나간다. 네, 죽는다기보다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키는 것도 혈관벽 세포가 중요한 일인데 예. 얘네들은 이제 그걸 오히려 이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네. 아 FC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몸에서 오래 가겠네. 그러니까 약이라는 걸 만들면 그렇지. 그러니까 약이라는 걸 만들면 FC만 붙이면 우리 몸에서 그냥 아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다 이럴 거 아니야. 예. 나는 혁명적인 생각을 누군가가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호가호위. 사실은 예? 호가호위. 네네. 아 저는 약 이름 얘기한 줄 알고 네, 아이고 네. 강의록이 샜나. 사실 여태까지 2000년 전까지 지금도 중요한 약이지만 대부분의 약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요 강의를 해드릴 텐데 분자량 기준으로 하면 1000달톤 이하의 유기화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저분자 화합물이에요. 예. 약이라는 거. 약이라는 거. 1000달톤 이하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이건 주사제건 다 굉장히 분자량이 낮은 물질로 되어 있어요. 작게 간단하게 조그마한 만든 거. 것들이고. 그런데 2000년대부터 지금 전 세계적인 큰 변혁이 된 건 생물학적 제재라는 게 나와요. 예. 생물학적 제재 첫 번째 주인공은 항체 치료제예요. 거기에서 가장 유명했던 약이 이제 에브비라는 회사의 휴미라라는 약이었고 휴미라라는 약은 1년에 매출이 10조에서 20조 정도 됐던 걸로 와. 알고 있어요. 그 에브비라는 회사가 에보트라는 회사의 자회사인데 예. 지금은 자회사가 에보트보다 훨씬 커진 상태가 된 거죠. 요 보시면 그 아달리무밥이라는 약이 여기 휴미라거든요. 요 약이 어떻게 만든 거냐면 원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그걸 해치우는 게 병균을 해치우는 게 항체인데 예.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 좀 약간 과다하게 작용하는 약간 단백질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버리면 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달리무맙이라는 놈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 전달 물질, 사이토카인 중에 TNF 알파에 대해서 반응하는 항체를 만들었어요. 예. 얘는 병균이 아닌데 그거 인식해서 가서 무력화해라. 그랬더니 진짜 TNF 알파의 그 역가가 굉장히 떨어진 거죠. 예. 그럼 그게 떨어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선천명, 후천명 시스템에서 그 덴드리틱 세포 얘네들이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그 힘을 전달해 주는 게 그 TNF 알파 같은 사이토카인인데 힘이 전달이 안 되면서 후천면역 시스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치료제를 쓰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스스로 공격하는 공격하는 그러니까 경우에 사실 병균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 원천이 되는 사이토카인 TNF 알파를 우리가 그거를 병균이다라고 인식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예. 그걸 통해서 그 이후에 결과물인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치료제는 실제 첫 번째 치료가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었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 약을 딴 데서 다 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TNF 알파는 거의 모든 자가면역 질환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이니까. 그 TNF 알파 사이토카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대식 세포가 결과물로 꺼내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염증이 벌어졌고 앞으로 이 물질을 병균이라고 인식해라라고 그래, 하는 그런 거 배웠죠? 신호 전달 체계예요. 신호 전달 체계인데 그 네. 아까 배웠듯이
안경 쓴 놈은 다 죽여. 이런 식으로 하면 몸에 있는 안경 쓴 놈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는 애들을 가서 그냥 죽이는 애를 별 킬러로 또 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얘를 네? 안경 쓰는 애를 죽이는 건 아니고 예. 안경 쓰는 애를 죽이러 가는 애를 약간 정신 못 차리게 딱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였네.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제 죽이진 힘을 않는다. 약간 무력화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네.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면 사실 또 우리 몸에 그렇죠. 면역 아, 자체가 그렇죠. 없을 수가 있으니까 예. 적당한 수준으로 낮춰놨더니 자가 면역 질환도 훨씬 더 호전되더라. 네. 라는 방향으로 약간 좀 그런 그런데 치료제를 만든 거죠. 근데 저 아까 그림을 보니까 그 Y자처럼 생긴 네. 이거 형님은 다시 나가세요 하는 네. 그 녀석이랑 같이 좀 붙어 있는데 네. 그건 근데 뭐예요? 얘는 사실은 그냥 항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TNF 알파라는 걸 적용시키고 바깥에서 그걸 항체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이걸 대량 생산해 가지고 약을 만든 거죠. 그런- 몸에 집어넣으려면 저 Y자 같은 녀석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체라면 이 모양을 예, 하고 있어야 예. 이제 이 FAB가 작용을 하고 네. F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되는데 음. 다른 제약 회사에서 이제 특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똑같은 TNF 알파에 대한 항체들인데 이건 레미케이드라는 약이고 이건 엔브렐이라는 약입니다. 이건 엔브렐이라는 약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예 다 재조합해 버렸어요. 뭐 특허도 피해야 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재조합하면서 FC라는 걸 붙여버렸어요. 예. 요 앞부분은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거 모양이 다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 FAB 모양도 아니고 저거 TNF 알파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단백질 구조체를 만들고 근데 얘가 오랫동안 몸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FC라는 놈을 해서 우리를 항체로 인식하게 만들자. 아, Y자처럼 생기면 항상 무사 통과니까. Y자가 아니라 요 FC라는 몸통 부분을 예. 붙여놓으면 예. 아, 저 몸통 부분이 우리 몸에서 얘를 항체라고 인식하니까 들어와서 자꾸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형님 지나가세요. 라는 신호를 붙여줬다. 네,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혁명적인 시도가 되고요. 야. 그 이후에 밑에 보면은 사실은 뭐 여기서도 강의가 있었는데 뭐 기적의 비만 치료제 뭐 위고비 뭐 예. 네. 오젬픽 예. 뭐 마운자로 뭐 이런 약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약의 선배가 되는 게 사실 우리 몸에선 GLP-1이라고 하는 약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예. GLP-1을 넣어보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도. 그럼 GLP-1을 똑같이 만들어 넣어보지 뭐 해가지고 근데 뭐 여러 특허 문제 때문에 조금씩 바꿔가지고 넣는데 그 중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게 싹센다라는 약이 되죠. 예. GLP-1을 넣었더니 안 좋은 점이 하루밖에 효과가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루밖에 효과가 안 가는 걸 어떻게 길게 하면서 FC를 붙여버린 약이 나온 거죠. 아. 그 항체가 아닌데 형님 통과해서 안 없어지고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예, 지금 요거 이제 듀라글루타이드라고 이제 지금 국내에서도 파는 트룰리시티라는 약인데 이 약은 항체가 아닌데 GLP-1을 양쪽에 붙이고 예. FC를 붙여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우리 몸에서는 FC가 있으니까 항체네 하고서 이제 계속 그래서 이 약은 일주일에 한 번 맞아요. 우와.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고 이제 뭐 노보 놀디스크나 예. 이제 뭐 릴리 같은 회사들이 요 FC로 만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오래 갈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고안해서 만든 것들이 지금 나오는 약들이에요. 아. 몸을 계속 속이고 있는 거구나 지금 약들이. 예, 그러니까 그 약들은 FC를 붙인 건 아닌데 하여튼 예, 뭐 예. 굉장한 그 유전자 공학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약들인 거죠. 와. 사실 애초에 얘들이 작용하는 원리는 처음에 싹센다를 만들 때 수준에 그런 거에서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 예. 형 성분은 같으나 똑같지는 않은데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성능이 다르게 하면 더 좋게 할 만한 여러 가지 했지만 가장 많이 신경 쓴 건 어떻게 하면 환자가 매일 주사 맞지 않고 조금이라도 인터벌을 길게 맞아서 이 약을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쓰게 만들게 하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거는 거죠. 항체가 우리 몸에 생기면 어찌 저렇게 오래 가지?라고 하는 의문점에서 네, 거기서부터 아, 알게 된 또 거죠.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시작한 야, 요게 붙어 다니면 다 무사 통과구나. 진짜 대단하다. 하는 요 신분증을 해서 신분증을 위조 복사를 많이 한 후에 약에다가 다 붙인 다음에 저거는 준 거구나. 대단하다 네, 진짜. 이거 의과대학 6년 다녀도 못 배우는 건데. 우와. 마치 위조 여권 만들어주는 위조 여권. 위조 여권 스파이한테 만들어서 위조 여권 거야, 딱 지금. 붙여서 야 너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거 들고 가. 이거 들고 가면 그 오래오래 돌아갈 수 있어. 어. 두 분을 대화하게 놔두면 오늘 이제 후천면역으로 끝날 것 같아서. 야,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이거. 속이고 예, 있구나. 이게 약간 인트로덕션이었는데. 예. 예? 오늘 주인공은 선천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천면역으로 다시 가보죠. 음. 예. 그래서 선천면역을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게 불이 난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인플라메이션이 이제 내부에 불이 났다는 뜻으로 진행된 거라고 만들어진 단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인플라메이션은 불이 났다기보다 불을 진압하는 소방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 무슨 통증이고 아프고 그런 게. 이게 사실은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이런 균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생존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자기가 들어왔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무장공비라니까. 그렇죠. 조용히 여기서 자기들이 먹을 거 어. 하고 증식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걸린 거지. 예. 대익세포한테 걸렸어요. 어. 아 여기 있는 거 걸렸네.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소방관이 여기 불씨가 있다, 불이 났다라는 걸 확인하고 동네 이제 거기 있는 중성구들 다 부르면서 여기 다 때려잡아라고 하면서 이제 결계를 다치고 물을 마구 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옆에 건물도 피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 거기 있는 사람 다 대피하라고 하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만큼의 사건이 이제 염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아까 후천 면역은 어떻게 인식하냐라고 하면은 과거의 기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천 면역은 음. 관상이에요. 그냥 딱 보고. 이 놈은 나쁜 놈이야라고 정말 눈썰미가 좋은 선구안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가서 얘는 나쁜 놈이야.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때려잡아라고 하면은 얘가 반항을 할수록 점점 더 불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달리다 넘어서 다쳤는데 저 어릴 때 무릎을 많이 까졌었는데요. 예. 그걸 소독을 안 하면 예. 소독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균이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죽어버리게. 예. 소독이란 걸 안 하면 균들이 이제 무럭무럭 들어가면서 상처가 클수록 나중에 큰 고름이 만들어지기도 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소독을 열심히 하면 아프긴 하지만 예. 이 뻘겋게 돼 있는 이 염증이 조금 그러다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균이 얼마나 반항을 하고 자기들이 생존하려고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점차 더 큰 염증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아프다는 신호를 엄청 내요. 우리 몸은 여기 아퍼라고 그 신경세포를 통해서 여기 아프다는 알람을 울려라. 예.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 보호하게 해라라게 하고 그리고 백혈구가 그 다음부터 파이로젠이라고 하는 몸에서 열을 낼 수 있는 성분을 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기를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건 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백혈구가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죽이는 거죠. 죽였게 해서. 나 출동한다. 중성부가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 다 이제 훈련 떴습니다. 뭐 내지는 여기 지금 무장공비가 들어왔습니다. 다 그 일상 업무에 들어가지 마시고 쉬고 계십시오. 무장공비를 열로 죽이는구나. 네, 그래서 그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가서 우리 몸 보고 더 이상 다른 모든 에너지를 우리한테 집중해 주세요. 라고 이런 신호를 여러 가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선천면역이 벌어지는 요 상황을 잠깐 그림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박테리아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대식세포가 자기도 잡아먹으면서 신호를 보내면 혈액에 돌아다니던 중성구가 혈관벽을 비집고 빠져나와서 여길 통해서 대식세포의 명령에 따라서 똑같은 역할을 해요. 출동이구나. 예. 왜냐하면 중성군이 혈관 안에 살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혈관벽에서도 이제 어떤 협조를 하냐면 길을 터줘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혈관벽 세포 사이를 비집고 저렇게 들어가서 중성과 비집고 그냥 마구마구 비집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 부위는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적혈군은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혈액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거기가 이제 부종에 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빠져나오면서 물도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세포 그 백혈구 빠져가는 과정에 물도 빠져나오면서 부종이라는 과정이 생기고 그래서 붓는구나. 유동성도 좋아지니까 이제 백혈구 혈관 안은 아니지만 활동하기 좋아지고 예. 여러 가지 부종의 원인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구들이 이제 때로 덤비면서 여기들 이제 박살을 내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천 면역. 선천 면역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염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가 감염이에요. 대부분 어딘가 병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그거를 저런 식으로. 예, 지금 뭐 장염이 걸렸든지 살짝 아니면 살짝 뭐 감기가 걸렸든지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 몸은 되게 티를 낸단 말이죠. 되게 티를 내요. 지금 감기에 걸릴 때 증상은 두통, 열, 그다음에 뭐 코가 붓고 예. 그다음에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목이 아프고. 근데 저런 증상의 상당 부분이 심지어 피곤하기도 하고 병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출동하면서 요란 예, 떠는 거구나. 요란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을 내는 거는 지금부터 열을 내면 약간 38도 정도 돼야 백혈구 활동이 제일 좋아져요. 예. 가장 활발한 온도가 되니까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해돼. 열을 올려서 우리 몸을 움직이지 말라고 지금부터 학교 가지 말고 거기 가지 말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있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처음
감기할 때 강의 보여드렸던 표인데 예. 우리 몸의 에너지는 가만히 있어도 60%는 기초 대사량으로 나가요. 예. 그런데 25% 정도는 운동하느라 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예. 사실 기초 대사량 아니야 기초 면역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런 감염이 생기는 건 기초 면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비상사태지. 비상사태죠. 예. 그럼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냥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 액티비티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죠. 그럼 감기 걸리면 식욕이 막 생겨야지 왜 식욕이 떨어져요? 열심히 먹고. 아니 뭐 있는 에너지가 많은가 보죠. 일단 그래서 누워 있으라는 신호군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신호.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뭐 그리 인문학적으로 몸에서. 해석할 건 아닌데 나 진짜 알아. 제가 친구들 다이어트를 하면요. 네. 그 막 몸 만들고 막 그 지방 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녀석은 감기 걸리잖아. 죽어? 거의 죽을 만큼 감기 증상이 오래가고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사실 면역에 쓸만한 에너지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렇지. 에너지를 소비하는 순서가 예. 생존에 가장 필요한 체온을 포함한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사실 거의 90% 체온 유지하는 게. 우린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예. 이 중심 체온은 36도에서 37도 사이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거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거란 그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먹는 양 가만히 있어도 여기에 대부분 들어요. 중심 체온을 유지하는데. 그럼 그걸 다 썼으면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다음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도 남으면 면역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거꾸로 없어져요. 면역부터 그러니까 제일 생존에 덜 필요한 것부터. 면역은 우리 이 개체가 생존하는데 사실은 제일 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럭셔리한 평소에는 안 부분이죠. 필요하지. 예. 안 움직이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움직이지 말라고 이런 발열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움직이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1등은 체온, 2등은 운동, 그다음 나머지를 면역에 배분하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위생을 지키지 않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염 많이. 그래서 운동선수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피하 지방도 많고 운동 안 하는 사람은 감기가 와도 괜찮아? 괜찮아. 항상. 그리고 나이 들면 이렇게 피하 지방이 늘어나면서 살찌는 이유가요. 내 생각에는 나이가 들면 이게 제각 반응이 잘 안 된다면서요. 그걸 알고 몸이 항상 그 군량미를 군사들 쓸 군량미를 비축해 놓는 겁니다. 교수님 알겠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염증약이라는 거 우리가 먹잖아요. 네네. 염증약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항염증약이라는 뭐 그런 거 많이 성분들이 먹잖아요. 뭐. 타이레놀은 항염증 효과가 별로 없는데요. 예. 아스타미노펜은. 근데 뭐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아스피린을 포함한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브로핀 뭐 이런 거. 이부프로펜 같은 대표적인. 이부프로펜. 그런데 그런 약들을 먹게 되면 결국에는 중성구의 영양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네. 그 막 동원돼 가지고 중성구의 활성화 경로의 일부를 차단을 해서 걔가 내는 발열과 관련된 시그널을 차단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엔 중성구의 영양도 떨어뜨려요. 진압군 도시락 뺏는 거구나. 그러네. 예, 그래서 그럼 사실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감기 치료제가 항생제가 있다면 항생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예. 항바이러스제 제가 지금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거 항생제라고 했다가 또 여기 댓글에 보니까 그때 막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 감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는 상황이니까 대부분 다 증상 완화제를 먹어요. 대증요법이라고. 예. 근데 그 대증요법의 거의 대다수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출동하는 녀석들을 예, 출동한 애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열심히 먹게 되면 감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필연적으로. 진압군 도시락 뺏는 건 아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져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여기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약간 컨디션이 좋아서 더 움직이고. 아. 에너지를 딴 데 쓰게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감기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그러니까 빨리 고생하면 빨리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또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표적 치료제인 항생제나 항바이러스가 있다면 얘를 하고 먹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균들이 없어지는 걸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요 중성구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항염증제를 쓰면서 몸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아. 그냥 항염증제만 초기부터 하면. 줬다가는 균들은 오히려 자기들 활동이 더 좋아지니까 균은 더 아. 파급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근데 대부분 건강하시니까 예. 그 정도 해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결국에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고 직장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이 아유, 좀 너무 요란 떨지 마, 이 녀석아. 예, 너무. 골골한 아. 몸으로 그냥 사실 3일 고생할 거 이제 일주일 고생하면서 이제 그냥 약을 먹으면서 다니는 거죠. 아. 그래도 열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 이제 태학 뭐 어린이 같은 경우는 특히 높은 열 때문에 예. 그 뇌에 그 열을 조절하는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문제가 생겨서 과다한 열로 이제 발생될 수 있고 아. 높은 열 때문에 뇌 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경련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사실은 지키라고 신호를 보낸 이제 소방관 주위의 그런 신호 체계 시스템이 너무 과잉 반응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알람은 너무 세게 보내는구나. 예, 뭐 이게 경비원들이 지나치게 과잉하게 옆 사람들 하다 보니 그러다가 구경하는 사람 갑자기 죽기도 하고 뭐 근데 이런 이런 일이 녀석들이 벌어지는 한번 거죠. 와서 이런 식으로 난리를 피우고 나면 우리 몸은 야 이런 놈 들어오면 나중에는 이제 조용히 킬러를 보내야 되겠다. 스나이퍼를. 그렇죠. 그렇게 매번 이러면 안 되니까 다음번엔 조용히 하자.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비세포를 통해서 이제 항체를 만드는 걸로 하는 아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감기를 앓고 나면 다음번에 바이러스 또 들어와도 그럼 스나이퍼 킬러들이 그냥 죽이고 조용히 끝난 거예요? 동일한 균이 동일한 그럼 균이었을 그럼 때. 그러는데 이제 감기가 가장 큰 문제가 변이가 너무 심해서요. 아 그걸 매번 달라지게 진화를 바뀌니까. 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 까지면요 매번 똑같이 아프던데요? 매번 아. 염증이 나고. 그럼 매번 아. 똑같은 녀석들이 들어오면 두 번째부터는 무릎 까져도 조용히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후천 면역 시스템이 치료할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의 피부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아. 피부라는 장벽이 이 지저분한 몸에 있는 것들 엄청나게 막는데 정수군이 남침해 버린 예, 거구나. 아. 적이라는 항체가 걸 이미 분명히 처리를 아는데도 하겠지만 킬러 가지고는 안 돼. 너무 큰 장벽이 넘어지면서 너무 심각하게 균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 그- 그 스나이퍼로 해결이 안 되는 안 돼. 네네. 어, 아무리 정해지는 스나이퍼 쏴도 인해 전술로 막 들어오니까. 아. 그리고 또 사실 여기는 균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 몸이 엄청 진짜 과학적으로 돼 있다. 진짜 체계적. 이승훈 교수님은 어. 임기응변에도 강한 것 같아. 살짝 지금 체계적이야. 이게 뭐지? 이건 내가 안 배운 건데? 라는 생각이 자꾸 하신 표정이었는데 야 바로 아, 예, 야, 완전 군대 시스템 같아. 딱 1선 나가고 2선 나가고. 알겠습니다. 네, 이진우 프로님의 눈치는 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선천 면역은 굉장히 요란 떠는 시스템이다. 예. 우리한테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하는 건 예. 요란 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가벼운 염증만 있어도 우리가 컨디션이 나빠져서 그렇지 그렇지. 몸 어딘가 염증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작은 경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 면역은 관상을 봐요. 예. 관상을 보는데 그럼 걔들이 외부에 있는 균이라면은 잘한 건데 예. 그 잘못 봤을 관상이 자기가 보지 못하는 세포를 보고 외부 물질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몸인데 여기에선 본 적이 없는 애야. 이게 옆 동네 애야. 옆 동네가 와서 이건 병균 아니야? 아우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내란이지 내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예.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건 강의를 했던 슬라이드입니다. 예.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이 생겼어요. 예. 뇌출혈이 생겨서 이분은 혈액이 뇌를 오염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뇌 입장에선 혈관 안에 있는 혈액만 봤지 음. 자기한테 직접 쳐들어오는 혈액은 본 적이 없어요. 예. 특히 적혈구라는 애를 본 적이 없고 그렇지 그렇지. 어. 적혈구가 와서 파열됐던 이 안에 헤모글로빈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어. 뭐지? 한이가 옆에 대익세포가 이거는 쟤 저기다. 병균이지 어. 하면서 잡아먹고 중성구 부르기 시작을 해요. 어. 아. 그러니까 내 몸인데. 왜 염증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고름 차고 난리. 그래서 났구나. 지주막하 출혈이 생겼는데 뇌 전체 껍데기가 다 오염이 됐어요. 예. 뇌를 다 죽여버려요. 아 그냥 냅두기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우리 몸에 이제 이건 뇌졸중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학술적으로 하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인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 타격을 받은 세포가 초반에 에너지가 없어서 죽거나 아니면 그 타격 자체로 인해서 죽어버립니다. 처음에. 이걸 예. 첫 번째 프라이머리 다쳐서 데미지. 다쳐서. 1차 손상입니다. 이건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 의사 입장에서 저거는 살릴 수가 없다. 네. 예. 와서 죽어버린 상태고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으니까. 음. 그런데 그럼 주변에 정상 세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죽어버린 세포 옆에 있던 대익세포 이거 보고 야 얘네들 외계 물질이야라고 하면서
정상 조직 주변에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그게 2차 손상이에요. 그 멀쩡하던 애들이 옆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정상 조직들이 같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아. 그래서 병변이 거기에 부종이 뇌가 닫힌 공간인데 예. 부종이 생기면서 뇌가 더 빵빵해지고 아.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고 느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중성구들이 들어오느라 물도 같이 들어와서 빵빵해지고 또 얘네들이 대기세포와 중성구가 정상 신경세포를 마구 죽여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주변 부위에 더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 게 무릎팍 세포에서도 벌어지는데 이건 나중에 복구가 되는데 네. 뇌세포는 복구가 안 되니까 똑같은 일이 근데 벌어져도 무릎도 문제는 만약에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망가졌어, 뭐 연골이 망가졌다, 그럼 복구가 안 되죠. 근데 네. 무릎이 다칠 때 피부 정도 다치니까 이제 다 복구가 되는 거고 뇌세포는 그게 안 되고 뇌세포는 어차피 원래 복구가 안 되는데 일부 조직이 죽는 뇌경색이거나 작은 뇌출혈이라면 그래도 주변에 부종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만약 지주막하 출혈이다, 뇌 전체를 오염시켰다, 예.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은 외계 물질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에너지를 써서 죽이는 거잖아. 환자가 10가지 나면서 이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사투를 벌이는 이유가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없애려면 지주막하 출혈이 생겼을 때 터진 혈관을 가서 일단 막는 시술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더 터지는 건 막죠. 예. 터진 혈액을 회수해야죠. 아. 근데 그거는 회수를 할 수가 안 없어요. 된다면서요, 그거는. 회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터진 혈액으로 벌어진 염증, 선천 면역에 의한 주인공인 대식세포와 중성구에 의한 이 염증은 무방비로 이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환자는 뇌경색 환자는 혈전을 열어주면 환자가 죽은 세포를 제어하고 죽어가려고 했던 세포들이 확 살아나면서 환자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걸 응급실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예. 공급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목말라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산소가 갑자기 음. 포당 팍 주니 확 예. 정신 차리고 일을 하니까 좋아지는데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환자는 응급 수술을 해서 저걸 막아도 똑같이 혼수 상태예요. 아. 이미 터졌으니까. 차이가 없는 상태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 본인의 그 염증을 이겨내 달라고 중환자실에서 다른 거를 이제 치료를 해가면서 그 과정을 견뎌내가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신 분들 중에 살아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 뇌 손상은 그대로 입었겠네요. 그 염증이 너무 커가지고 뇌를 다 죽어버린 사람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엔 사망하시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염증이라는 게 사실은 관상을 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정확한데 얘네들은 이걸 위해서 거의 우리 몸을 여러 에너지를 희생시켜가면서 당장 여기 다 집중해라는 시그널을 엄청 내면서 예. 그리고 그 죽이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열안하고. 그 얘네들이 또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보시면 뇌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럼 네. 뇌에 있는 대식세포는 당연히 그러겠지만 대식세포가 혈액을 통해서 중성구 좀 들어와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비군이 있어요. 아. 예비군은 비장에 있어요. 음. 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비장에 있던 예비군들이 쭉 빈 비장이 될 정도로 쭉 빨려나가면서 거기를 향해서 다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장에 있는 면역세포조차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간에 있는 커퍼셀들은 IL6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내면서 이걸 진두지휘해요. 이야. 지금부터 여기 다 집중하고 몸 전체가 염증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감기만 걸려도 그런 시스템들이 막 발효가 되니까 우리가 막 쓰러지는 거죠. 아우.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부위에 감염은 굉장히 강렬한데 물론 이제 대기세포가 알아보는 게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염처럼 열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진 않아요. 예. 약간 미열이 나고 염증 정도가 좀 덜하긴 한데 감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박살내는 시스템은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아까 그 좋은 약들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중성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금 뭐 이부프로펜 같은 예, 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까 뭐 TNF 알파 같은 그런 것들을 쓰면 좋을 수 있지 않겠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요 대식세포 이게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가 자기가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는 잡아먹고 옆에 있는 대식세포나 중성구 보고는 빨리 와라. 여기 이제 큰일 벌어졌다라는 시그널을 뭘로 내냐? 아까 얘기했던 인터루킨 1, 6, TNF 알파를 분비하면서 예. 원군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저 사이토카인을 받은 애들이 와서 이동해 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 잡아먹고 막 여기 망가뜨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피아를 가리지 않고 그 부분을 다 망가뜨려다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그렇다면 아까 TNF 알파 블로커를 여기다 쓰면 어. 이 세포가 흥분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 소식을 불러오는 전달하는 걸 애들. 막을 수가 있겠네. 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실제로 이런 아까 얘기한 휴미라든지 에탄올셉 이런 것들을 쓰면 좋은데 음. 이 이제 항체 치료제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정확한 스나이퍼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씩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구 흥분하고 있는 큰 대익세포 중성구를 다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특이적이지만 힘이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약들이 대부분 다 만성적인 자가면역 치료제로 인정받게 된 거지. 예. 급성 질환에서 막는 건안 되는구나. 응급 치료제로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하나 죽이고 천천히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이 대식세포가 흥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흥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 어떤 과정으로 흥분하냐 그걸 이제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자 생물학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전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여기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을 세포 내나 세포 외를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몸에서는 아 지금부터 이 시그널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의 전사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힘을 나게 만들려면 밥을 해줘야 되죠. 예. 주방에서 부엌에서 밥을 해줘야 되죠. 근데 거기서 처음에 밥을 할 때 처음 시작은 가스불을 켜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불이라는 거는 불이라는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여러 원소 중에 가장 반응성이 높은 재료는 산소인데 예. 산소를 더 반응성이 높게 가공을 해요. 어. 그게 활성산소. 예. 라디칼을 만들어요. 어. 산소가 전자가 하나 더 부족하거나 많게 만들어서 얘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반응성이 높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시그널들이 마구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인터루킨 1, 6, TNF 알파 같은 그런 사이토칸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줘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 모든 몸의 세포는 다 활성산소를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잘 활용되면 자기 주방에 있는 가스불을 잘 활용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어떤 아까 얘기한 지금 지주막 가출에는 어떤 감염이 벌어졌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서 급작스럽게 이제 이 세포가 흥분하면서 우리 몸의 전사들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스불을 크게 켜요. ROS가 많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세포 내나 세포 바깥에 ROS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염증들이 파급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잘 관리하면 가스불인데 잘못 관리하면 불이 불나는 커튼에 옮겨 붙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출동해야 되는 TNF 알파를 막을 게 아니라 ROS를 막으면 되겠네. 불나지 않게 처음부터. 예, 활성산소를 막으면 되겠네. 그리고 예. 활성산소가 되게 몸에 안 좋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활성산소는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다 활용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더 많아진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걔들 때문에 저 대익세포들이 흥분하고 대익세포들이 이제 큰 문제가 있다는 예. 시그널을 받으면서 이제 염증이 파급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활성산소 억제제를 주면 되겠네요. 네. 비타민 C, 예. 비타민 E 주면 되겠네. 얘네들 예. 활성산소를 잘 없애요. 하지만 역시 먹는 약이고 효과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 치료제로 쓰는 활성산소 억제제는 없어요. 지구상에. 아이고. 유일하게 한 가지 이제 그 일본 제약회에서 만든 에다라본이라는 약이 있는데 예. 그것도 먹는 약이고 그게 이제 아주 강하진 않다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귀하게 그 루게릭병 환자한테 희귀질환제로 치료 그 허가를 받고 지금 출시가 된 상태 굉장히 비싸죠. 엄청 비싸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활성산소라는 거는 몸 안에서 나오는 이렇게 지금 O2인데 예.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은 것처럼 아니면은 H2O2인데 O2가 하나 더 산소가 하나 더 붙는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레디칼 형태, 이면서 불안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반응성이 높은 산소가 되면서 활성산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걸 억제하려고 수많은 약들이 개발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약들이 사실 여기는 조금 학술적인 얘기인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연구하는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2012년부터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제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을 몸에서 억제하는 만약에 가스불을 켰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가스불을 끄는 시스템 있죠. 예.
그게 몸 안에서는 이제 수풀 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고 해서 이런 효소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불 정도 끄는 시스템이 있어요. 뭐 글루타티온 페록시데이즈, 뭐 카탈레이즈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힘은 가스불 끄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ROS가 크게 불이 번진 상황에서는 이거 꺼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소화기 정도로 안 되니까 저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아주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활성산소 억제제가 필요한데 예.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전혀 아실 필요가 없는 건데 제가 연구하는 분야지만 재미있어서 말씀드리면 산화세륨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산화세륨. 예, 세륨. 그걸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세리아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는데 이 산화세륨은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그러니까 이제 소금 같은 결정체예요. 이걸 공업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세리아라는 요 원소는 그 원소 그 원자번호 58번, 53번이 58번이 하여튼 무거운 헤비메탈이에요. 예. 중금속이죠. 근데 이 물질을 히토류인데 그게 되게 드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히토류는 정치적인 거다 보니 사실 이건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싸고 공업에서 진짜 많이 쓰는 건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쓰는데 유막 제거제로 쓰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산화 환원의 반응제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성산소 같은 거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자라거나 남는 전자를 처리하는 용도로 써요. 공업에서.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고 유용한 물질을 사람한테도 쓰면 되겠네라고 하겠지만 얘는 결정체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요. 예. 근데 2000년대부터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게 발전을 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을 사람한테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 쪼개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원소부터 예. 작게 만듭니다. 어. 그래서 이제 버터먹을 이렇게 작게 만들면 요걸 사람한테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작게 만들고 유니폼하게 잘 만들었으니까 사람한테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뭐 다양한 걸로 이제 겉을 쌓여 예. 폴리머라든지 이런 걸로 쌓으면 안전하게 이제 주사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작용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게 약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을 해요. 약은. 예.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만나서 C가 되든지 예. 아니면 C, D가 되든지 변한단 말이에요. 예. 이 변한 물질을 우리가 대사산물이라고 메타볼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사산물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약효를 잃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약이라는 건 한 번 반응하면 끝. 약효라는 게 약 강하려면 약을 많이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엔자임이라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생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다만 얘네들은 표적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맞는 경우에만 해요. 예. 그게 맞지 않으면 잘 작용하지 않아요. 그게 힘이 강하지 않고 정확하지만 힘이 강하지 않고 단백질이다 보니까 또 망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산화세륨은요 금속 같아요. 껍데기인데 이 산화세륨 껍데기 구멍이 있어서 반응성이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세륨 3 플러스와 4 플러스를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예. 전자를 하나 잃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평상시에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질하고 전자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놈이 있으면 전자를 줘버리고 예. 남는 놈이 있으면 가져와 버리고 예. 전자 하나만 처리하면 되거든요. 활성산소는. 그러면 그냥 물하고 산소로 변화가면서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예. 사실 전자 하나의 문제였는데 그거를 얘는 화학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촉매 반응만 하면서 전자 하나만 왔다 갔다 하면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3 플러스일 때도 일을 하고 4 플러스일 때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몸이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의 힘은 네버 엔딩입니다. 네. 약을 하나 넣어놓고 얘를 치우지 않으면 계속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를 먹어요? 먹든지 뱉든지 예. 그거를 뭐 요 구멍 안에 옆에 있는 세포는 주기도 하고 예. 얘는 받기도 하고 그럼 이제 줬으니까 받아야 되니까 다른 놈한테 이제 받기도 하고 예. 이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들은 변하지 않는데 예.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결국엔 모자란 놈 남는 놈을 평준화시키는 평준화시켜버리는 거네. 거죠. 사실 자기를 매개로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아. 근데 원래 그걸 공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걸 사람한테 쓰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덩어리니까. 네. 아. 이걸 덩어리 줬다간 조직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근데 그걸 사람한테 쓸 수 있을 정도로 10나노미터, 뭐 5나노미터 이렇게 만드는 기술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걸 약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활성산소가 많은 데서는 좀 얘를 힘을 없애고 그런 거죠. 그리고 얘가 들어가서 대부분 이제 활성산소가 아니어도 전자겠지만 예. 대부분 그런 형태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보게 될 테니까 아. 거기에 잘 전달만 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응급 구조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결론인데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후천 면역 시스템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예.
항체가 이런 병균을 없애는 최종 병기 역할을 하는구나. 예. 근데 이 최종 병기를 오래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 핵심 성분이 뭔가 봤더니 FC구나. 예. 그럼 항체를 우리가 창조하면 안 돼? 해서 창조를 했더니 우리 몸에 여러 병적인 단백질들, 이거 병균이 아닌데도 예. 처리하는 생체 의약품들을 만들게 됐고, 그 FC라는 걸 딴 데 붙여보지 했더니 오래가는 약물을 만들게 됐는데, 예. 이 선천면역은 사실은 우리 인류가 그렇게 오래 고생하고 대부분 염증이라는 걸 통해서 느끼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얻게 된 교훈을 응급구조 치료제로 아직 지금 넘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원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얘네들이 그럼 꺼내는 물질들, 사이토카인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스나이퍼 같은 치료제가 아니라 실제 얘네들이 처음 불이 날 때 벌어지는 가장 가스불 같은 가스불이 번지는 것 같은 얘를 처리하는 강력한 물질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거를 몸이나 이런 데 찾을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공업용도로 몇천 원짜리를 쓰고 있었던 주변 물질을 예. 우리가 아주 고도의 엔지니어링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잘 가공을 하면은 사람한테서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신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야. 그게 제가 연구하는 분야고 지금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지금 신약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빨리 먹여 보면 안 돼요? 신약을 만드는데 이제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짧아야 10년, 네. 오래 걸리면 한 20년 가까이 걸리죠. 그러니까 비임상이라는 제가 이제 비임상이 끝났고 예. 임상 시험 1, 2, 3상을 하는데 어. 임상 시험 1상 이제 서류 접수를 했고요. FDA에. 예. 거기서 이제 승인이 됐다고 하면 정상인한테 임상 1상 해보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2상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고 음. 이제 마지막으로 3상에서 확실하게 효과를 검증하고 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고 진짜 첨단이다 이거. 근데 요거를 임상 시험만 하는데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뭐 약에 따라 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3년에서 한 10년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전 지구적인 재난에서 1년 반 만에 압축을 했던 게 지난번 코로나 백신. 그게 저 그때 사실 그때 유퀴즈 나가서 못 만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백신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때 유퀴즈를 나갔었는데 이게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임상 안 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아니 임상 쭉 했죠. 다 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압축해서. 다 그걸 다 허가를 다 해주고 막 압축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그랬더니 신통 기획이었구나. 예, 그랬더니 이제 한 1년 반 만에 나왔고 실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유전자를 그 전에 백신 만드는데 균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면 균을 알아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런 걸 할 수는 없고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메신저 RNA를 제조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팀이 그걸 가지고 다 조합을 해가지고 마치 이거를 이 바이러스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라는 메신저 기억을 이미 갖고 있는 양.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논문을 통해서 나오니까 정보를 가지고 이제 메신저 RNA를 조합해서 이걸 단서로 기억해라라고 한 다음에 리피드 나노 파티클 아니면 뭐 PEG 이런 걸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마치 세포처럼 이식하게 해가지고 몸에 준 백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한 딴 거는 이제 어떤 그 바이러스의 흔적을 아니면 뭐 바이러스를 정신 못 차리게 한다면 그걸 직접 넣어줬다면 이거는 그 모양을 보고 공장에서 조립해가지고 만들어준 게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들이 뭐 부작용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기술적인 진보 저는 그때 너무 감탄을 했고 이건 무조건 노벨상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받았죠.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았죠. 근데 그게 그럼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아니요. 교수님 만드신 산화셀 그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몸에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부위에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게 목적인 약물입니다. 그럼 평소에도 장복하면 그 노화를 막을 수 있지는 않습니까? 활성산소가 이 약은 그 일단 흡수가 되면 그 만든 목적 자체가 대식세포나 중성구가 먹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럼 걔네들이 먹으면은 사실 먹는다고 이 세포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뭐가 들어왔는데 이제 일을 하려고 활성산소 불을 딱 켰더니 여기가 가가지고 칙 하고 그냥 진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구나 대식세포가 죽진 않았지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든 그런 일을 해놓는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이고 평소에도 계속 돌아가면 안 되는 효과가 거고.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같이. 예, 그런 상황에서 응급치료제로 이제 보완된 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아까 전에 뇌 피가 고였을 때 같이 주주막과 출혈처럼 이제 사람 이걸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잠깐 면역 시스템 잠깐만 스톱.
이런 그, 걸 때. 정신 차려라라고 주는 약이 되는 거죠. 너희들 지금 네 몸을 공격하는 거야.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 가서 뺨때기 때리고 다니는 거죠. 하지마, 하지마.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요? 나중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100% 산다는 게 아니라 그것 아니, 그 때문에 대식세포들이. 죽을 수 아니 그렇죠. 대식세포들이 죽진 않지만 자기들이 활성화되지 않죠. 그게 언제부터 다시 또 활성화돼야 되는데 잠깐 그러다가 근데 가지고 있는 대식세포 이제 활성화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얘네들이 들어간다고 모든 면역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가장 활성화된 영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몸에선 필요하면 또 다시 이제 만들어내죠. 대식세포의 그 처음에 그 선입관, 얘 이상한 애야.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얘는 괜찮아, 얘는 친구야. 너 이렇게 다 죽이지 아니, 마. 대식세포는 우리 몸을 엄청나게 지키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 학습 만화에서도 굉장히 어여쁜 아가씨 모습을 평생 이루고 있다가 예. 사건 났을 때 갑자기 삼지창을 휘두른다고 했잖아요. 예. 엄마가 그렇잖아 엄마가. 그죠, 엄마 같은 어. 느낌인 거죠. 평소에는 그러니까 사실 약간 평상시에 본능적인 그냥 발동이구나. 예, 그냥 보고 관상이 안 좋으면 저놈 때려잡는다고. 그러니까 대식세포 수준에서 끝나면은 굉장히 가벼운 염증이고 안 와도 된다, 내가 끝냈다라고 하면 아니다, 니들 다 와라 하면 이제 이 부풀어온 부종 생기는 예. 염증이 생겨가기 염증이 시작하는 거죠. 생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병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많은 병균을 우리가 다 그 정보를 기억해서 항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선천면역 시스템 우리 몸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매번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맞아. 안 그러면 감기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예. 그러나 너무 과잉일 경우에는 일단은 스톱 시켜야 될 때가 있으니까. 뭐든지 과잉이 문제구만, 과잉이. 그 기본적으로 선천면역은 과잉 반응이 자기 아이덴티티예요. 과잉 반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챙겨 먹은 게 과잉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대량 살상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후천면역한테 넘겨주고 나는 여기를 완전히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죽이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몸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오라고 이제 알람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야, 좋은 약으로 쓰일 수 있겠는데 임상비용 뭔가, 그래서 예.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임상비용 마련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좀 사자 좀. 그래. 이런 약도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지금? 그 서울대 병원 교수님이 왜 와서 지금 책을 저러시는지 참 독특하신 분이네 싶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야, 그거 빨리 개발돼야 될 것 같네요. 야, 응급의료 치료제로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약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의 약은 반드시 개발돼야 그런 되죠. 목적에 그런 약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니더라도 사실 많이 시도했었고 많이 실패했었습니다. 그 시장도 대상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뇌출혈 환자들은 앱 모두죠, 모두. 그렇죠. 뇌출혈과 지주막혀 출혈 환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일단 근데 멈춰야 아까 전에 되니까. 지금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근데 사실 원리를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도 다 그럴 수 있죠. 예.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거나 척수 손상을 입었는데 이 치료를 하면은 나중에 신경세포가 살 가능성이 높아서 재활을 했더니 걸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심각한 외상, 예. 심지어 심근경색, 굉장히 심각한 장기 손상, 아니면 이번에 뭐 되게 얘기했던 코로나 백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그 심각한 폐렴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다 응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먹이고. 나 진짜 면역이 이런 건지 진짜 저희가 이게 배운 게 의대생들은 다 이 정도 배웁니까? 겉멋만 조금 전혀 모른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은 사실은 이제 의대생들도 이제 감탄을 하면서 들을 만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감기약 처방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럼? 아니 굉장히 똑똑하신 분은 통찰력 있게 알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요걸 알게 된 게 의대생 때 알게 된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깊게 알게 된 이유가 당연히 뇌졸중을 보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신약 개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걸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된 거죠 이제. 세상에. 그래서 의대 6년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전공의 과정을 좀 거치셔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좀 돌아오세요. 저희가 뭐 한쪽 편만 들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여튼 다 잘 돼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또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야 야, 서로 좋죠. 진짜 오늘 재밌는 걸 배운. 우리 몸에 진짜 몸의 신비네. 서울대병원의 이승우 교수님. 네.
야,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병을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책. 이런 책. 요즘 조금 판매량 부진하다고 들었는데. 요거 저 우리 저 임상 비용으로 써야 되니까 여러분 거의 의무적으로 구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별 선생님, 교수님한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